아줌마,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병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라고요? 저는 15년간 산업 스파이를 추적하던 손으로 지금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목 뒤에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5년 전 해외 정보원을 빼돌리다 차 사고를 당했을 때 생긴 상처죠. 그때 제 옆에 있던 동료는 죽었습니다. 저는 살았고요. 그들은 모릅니다. 제 아들을 건드린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새벽 5시 15분이었습니다. 안개가 사너리를 휘감은 채 움직이지 않던 그 시간, 저는 검은색 SUV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구두굽이 젖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소리 하나 없는 살아있는 것의 숨소리조차 지워진 듯한 정적이었죠. 부대 정문 초소에 붉은 차단봉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병사 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아니, 원래 제 손은 늘 차갑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만요. 정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딸각, 딸각.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심장박동을 제어하는 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지만 저는 반대로 더욱 천천히 만들 수 있거든요. 초병 하나가 초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면회하러 왔습니다. 이준호 일병 면회요. 병사는 제 신분증을 받아들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봤어요.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여기 함부로 오는 곳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살짝 깨물었어요. 웃음이 나올 뻔했거든요. 함부로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바로 그 함부로를 확인하러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함부로 오는 곳이라서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에 손을 가져갔어요. 목 뒤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졌습니다. 6년 전 테헤란 작전에서 생긴 상처예요. 폭발 파편이 스쳐간 자리죠. 그때 제 옆에 있던 동료는 즉사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그 동료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립니다. 살아남아라.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초병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내밀었어요. 이번엔 창문 틈새로 밀어넣듯이요. 확인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병사가 마지못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더니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초소 위쪽에 CCTV 카메라 3대, 정문 좌우로 보초 2명, 철조망 높이 2m 40cm, 전기선 유무 확인 완료. 이런 관찰은 제게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병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신원 확인되셨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너무 일찍 오셨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실 수는 없습니다. 민원실로 가셔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목소리였어요.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아 부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준호야, 엄마가 왔어. 이제 곧 너를 데려갈 거야. 아무도 내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제 손이 핸들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 떠오른 핏줄을 보며 저는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건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절대 식지 않는 분노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5시 32분. 면회까지 4시간 28분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는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제 안에 다른 제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평범한 엄마가 아닌 또 다른 제가요. 유리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투명한 벽 하나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저는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복도를 지나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죠. 제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안내하는 병사였지만 사실 감시하는 거겠죠.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리병 너머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의자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1000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눈밑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어요. 손등에도 멍이 보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밝았던 눈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인질 협상을 할 때도 산업 스파이 앞에 섰을 때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엄마. 그 아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엄마, 제발. 제 손이 저절로 유리벽으로 갔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에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얼렸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낼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안 돼요. 엄마가 다칠 수도 있어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준호의 손을 보았습니다. 유리병 너머 그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제 손을 유리에 갖다 댔습니다. 우리의 손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겹쳤어요.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 알았지?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두려움, 희망,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감정을요. 면회 시간은 정확히 10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병사가 말했어요. 시간 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곧 다시 올게. 그때는 내가 걸어 나오는 거야. 유리벽에서 손을 떼는 순간 손바닥에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체온이 유리에 남긴 흔적이었죠. 저는 그 자국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 너머로 준호가 여전히 앉아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다시 관찰했습니다. 이번엔 평범한 엄마의 눈이 아니었어요. 출입구 위치, 복도 구조, 감시 카메라 위치, 비상구 표시, 소화기 배치, 모든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그리고 차로 향하는 동안 제 걸음걸이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목표가 분명해졌거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부대 정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제 시계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번호에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구인지. 문자를 열었습니다. K11호 복귀 준비.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 속으로 부대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가 아닌 다른 제가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요원 K11호. 그게 15년간 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저는 부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차를 몰고 2km쯤 내려왔을 때 백미러에 검은색 아반떼가 보였어요. 평범해 보이려고 애쓰는 차였죠. 하지만 평범한 차는 3분 동안 정확히 50m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도를 올렸어요. 상대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상대도 줄였죠.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뒤따라오던 차도 100m 뒤에 섰습니다. 저는 거울로 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허름했습니다. 테이블 6개에 낡은 텔레비전 하나. 벽에는 색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서인지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며 병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힐끗 보고는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식당 안을 촬영하고 있었지만요. 출구 2개, 주방 입구 하나, 화장실 위치 확인. 습관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걸은 것도 아닌데 몸이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곧 필요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식사 중간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손등에 주름이 많았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부대 쪽에서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면회하러 왔다가요. 아드님이 거기 계신가 봐요? 네. 제 대답이 짧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그 부대가 좀 말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아주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이 많은데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가는데 한 병사가 식판을 들고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준호 일병, 고참이랑 싸웠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병사는 계속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고참은 멀쩡하고요. 이준호 일병은 며칠째 독방에 있어요. 이상하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어요.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아까 그 아반떼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고참과 싸웠다고요? 그 순하던 아이가? 말도 안 됩니다. 준호는 평생 주먹 다툼 한번 해본 적 없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먼저 때렸는데도 맞고만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고참과 싸웠다는 건 그만큼 몰릴 대로 몰렸다는 얘기겠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백미러 속 제 눈을 봤어요. 그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위험한 눈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K115 오랜만이야. 김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후배였고 지금은 헌병대 수사관이에요. 태석아, 도움이 필요해. 알고 있어. 준비하고 있었어. 부대 내부 자료 접근 가능해? 힘들긴 한데 시간 주면 가능해. 뭘 찾아? 징계 기록, 사고 보고서, 그리고 최병길이라는 중대장 관련 모든 것. 전화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병길. 작전 중대장이네. 경력이 화려한데? 아, 잠깐.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징계 기록이 너무 깨끗해. 15년 군 생활에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아무리 모범적이어도 경고 하나쯤은 있어야 정상인데. 누가 지웠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 의문사가 2건 있었어. 모두 자살로 처리됐는데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했었대. 저는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계속 파줘. 내가 직접 들어가 볼게. 선배, 위험해. 저쪽은 지금 경계 태세야. 선배가 누군지 알면 모르게 하면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 속 아반떼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입술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제가 진짜로 가는 곳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이 아닐 테니까요. 밤이 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9시, 저는 부대에서 5km 떨어진 모텔 2층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산은 검은 실루엣일 뿐이었고 멀리 부대 쪽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방은 춥고 좁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아래 숨겨둔 장비들이 나왔어요. 노트북, 신호 차단기, 소형 카메라, 그리고 복제된 출입증. 이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만진 게 6년 전이었습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조립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이 기억하는 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 회색 소나타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감시 차량이었죠. 아까 아반떼에서 교대한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해 방불을 껐습니다. 안심시켜 주려고요.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만 파랗게 빛났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부대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게 합법과 불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준호였어요. 접속 중, 접속 중, 접속 성공.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들이 스크롤을 채웠어요. 저는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이준호. 13개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일. 입대 기록. 평범했어요. 두 번째 파일. 훈련 평가서. 우수한 성적. 세 번째 파일. 기무부대 파견 명령서. 네 번째 파일.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신과 진료 의뢰서. 날짜는 3주 전이었어요. 작성자는 최병길 중대장. 내용을 읽는 순간 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준호 일병, 피해 망상 증세 보임.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정신과 치료 필요. 피해 망상이라고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료 기록이었어요. 부대 정신과 군의관이 작성한 거였죠. 환자는 부대 내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거 제시 불가. 환각 및 피해 망상 의심됨.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뻔해서였습니다. 이건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내부 고발자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증거를 찾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는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음성 파일 하나. 녹음 날짜는 한 달 전. 파일명은 통화기록 복구본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중대장님, 더 이상 이대로 못 있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뭘 못 있어, 이준호? 차가운 남자 목소리. 최병길이었겠죠. 부대 작전비 횡령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병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더 낮았습니다. 그 입 닫아라, 이준호. 내가 뭘 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나? 중대장님, 저는. 닥쳐. 너 지금 정신이 온전한 거 맞아? 요즘 내가 이상해 보이더라. 군의관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음성이 끊겼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심장 박동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분노는 나중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해요. 저는 파일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검색했습니다. 최병길 재산, 양성욱 부대장 인사 기록, 작전비 집행 내역.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퍼즐을 맞춰 나갔어요. 작전비 3억, 증발. 최병길 명의 계좌에 정체불명 입금 1억 5천. 양성욱 부대장 아들의 미국 유학비, 출처 불명.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화면 속 파일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다 찾았어.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증거 보고서였어요.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증거를, 모든 연결고리를, 모든 범죄를 문서화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3페이지, 첨부 파일 47개.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입술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암호화된 메일로 3곳에 발송했습니다. 첫째, 김태석 헌병대 수사관. 둘째, 국방부 감찰실. 셋째, 국정원 내부 보안팀. 발송 완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의 소나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마기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방불을 켰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바지, 검은색 집업 점퍼, 운동화. 머리를 뒤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평범한 엄마가 아닌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코드명 K115. 대테러 분석실 수석요원 정유선.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입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부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산 중턱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 몇 개만 깜빡이는 어두운 건물들, 정문의 초소, 순찰 차량의 헤드라이트,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부대 도면이 떠 있었어요. 김태석이 보내준 자료였습니다. 본관, 병사생활관, 무기고, 통신실, 지휘동. 모든 건물의 위치와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침투 지점, 이동 동선, 목표 지점, 탈출 경로. 머릿속에 3차원 지도가 그려졌어요.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디에 센서가 있고,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K115 작전 개시 요청. 코드 413. 413. 내부 정화 작전 코드였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 단독 작전. 지원 없음. 책임은 본인.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원 없음이라고요. 뭐 예상했던 거예요. 이미 은퇴한 요원이 개인적인 일로 작전을 수행하는 걸 조직이 공식적으로 도울 순 없죠. 괜찮습니다. 혼자 하는데 익숙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5분. 순찰 교대 시간까지 15분 남았어요.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장비를 꺼냈어요. 소형 배낭 하나. 안에는 와이어 커터, 신호 교란기, 소형 카메라, 그리고 테이저건. 총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총을 쓰면 일이 커져요. 조용히 깨끗하게 끝내야 합니다.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없는 산길이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발소리를 최소화했어요.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발바닥 바깥쪽부터 디뎠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6년 전에도 잊지 않았어요. 10분을 걸었습니다. 부대 후방 철조망이 보였어요. 여기는 감시가 약한 지점이었습니다. 도면에서 확인했죠. 저는 철조망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와이어 커터를 꺼냈어요.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잘라나갔습니다. 딸깍 딸깍. 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어요. 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갔습니다. 저는 멈춰서 주변을 살폈어요.
인기척 없음. 계속 진행. 5분 후 구멍이 완성됐습니다. 사람 하나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저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춰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긁었어요. 살짝 따끔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통신실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동쪽으로 150m, 건물 3개를 지나야 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그림자를 따라 카메라 사각지대로만 이동했어요. 마치 체스말이 정해진 칸만 밟듯이 저는 정해진 경로만 밟았습니다. 첫 번째 건물 통과, 생활관이었어요.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건물 통과, 식당이었어요. 남은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세 번째 건물 앞, 통신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전자식 도어락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해킹 도구였죠. 도어락에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5초, 10초, 15초,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버들의 작은 LED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좁은 불빛이 방을 비췄어요. 메인 서버를 찾았습니다. 거기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접속 중.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0%, 40%, 60%.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0분. 순찰이 곧 올 시간이에요. 80%, 90%, 100%. 접속 완료. 저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전력 시스템 제어 권한 획득. 보안 카메라 시스템 제어 권한 획득. 통신 시스템 제어 권한 획득. 모든 시스템이 제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분 후 전력 차단 실행. 엔터. 명령이 입력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배낭에 넣었어요. 그리고 통신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죠. 이제 목표 지점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지휘동, 최병길이 있는 곳, 그리고 준호가 갇혀 있는 곳. 저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현장에 있다는 느낌. 요원 K115가 돌아왔다는 느낌.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부대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모든 걸 삼켰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완벽한 암흑 속에서 저는 유일하게 움직이는 존재였어요. 부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 3분. 그 3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저는 야간 투시경을 꺼내 썼습니다.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건물들이, 나무들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휘동까지 50m 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만 조용하게, 발소리가 나지 않게, 호흡을 제어하며 20m, 10m, 지휘동 입구,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전자식 도어락이었어요. 하지만 전력이 차단돼서 잠금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비상 유도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에 방 하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왜 비상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야? 최병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최병길이 서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최병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야? 저는 야간 투시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들여보냈어? 최병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어요. USB가 책상을 굴러 최병길 앞에 멈췄습니다. 그걸 보면 알 거야. 이게 뭔데? 당신의 끝. 저는 책상 모서리에 기대 섰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최병길은 망설이다가 USB를 집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노트북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 최병길이 보였습니다. 병사를 때리고 있었어요. 주먹으로 발로. 병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병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저는 팔짱을 푼 채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다음 파일 열어봐. 최병길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엔 문서였어요. 계좌 이체 내역. 작전비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 3억 원. 그 다음 파일. 양성욱 부대장과의 통화 녹음. 최중대장, 이번 건 조용히 처리해. 감사 나오기 전에. 알겠습니다, 부대장님. 이준호는 어떻게 하죠?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최병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당신, 누구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이준호의 엄마. 뭐? 그리고 국정원 대테러 분석실 수석요원이었던 사람. 코드명 K115. 최병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이게 무슨. 이제 끝났어, 최중대장. 이 자료는 이미 헌병 때 국방부, 국정원에 전부 전송됐어. 당신은 물론이고 양성욱 부대장도 끝이야. 최병길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봤어요. 서랍에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권총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어요. 배낭에서 테이저건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전극이 날아가 최병길의 가슴에 박혔어요. 지지직. 전류가 흘렀습니다. 최병길이 경련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최병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내 아들한테 한 짓 하나하나 기억해.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최병길이 뭐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동 확보. 최병길 중대장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들어왔어요. 군복에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맨 앞에 김태석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일어나 물러났습니다. 김태석이 최병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병길 중대장, 횡령, 폭행,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병길이 끌려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저항도 못한 채 헌병대원들이 모두 나가자 방에는 저와 김태석만 남았습니다. 김태석이 저를 봤어요. 선배, 위험했어요. 알아.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이 있을까? 김태석도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일병은 의무대로 이송됐어요. 건강검진 받고 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태석아. 제가 고마운 거려, 선배. 선배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잖아요.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의무실은 하였습니다. 벽도, 천장도, 침대 시트도 모두 하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준호를 봤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눈에 뭔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제 아들이 살아서 여기 있었습니다. 아파?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준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다 알아요. 당연하지. 널 낳았는데. 저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등에 멍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준호가 움찔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뭐가요? 더 빨리 못 와서.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제일 빨리 온 거예요. 누구보다.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안 떨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널 꼭 데려오겠다고. 근데 엄마, 어떻게 한 거예요? 최 중대장이 체포됐다던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좀 일 잘하거든. 진짜 그냥 행정직이었어요? 엄마 직업? 그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고. 무슨 말이에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쉬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니,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 덕분에야, 준호야.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잖아. 그게 옳은 거였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세상이 틀린 거였어. 근데 제가 너무 약했어요. 버티지도 못하고. 저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약한 게 아니야. 넌 강했어.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정말요? 응. 최병길도 양성욱도 다 잡혔어. 이제 안전해.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얀 새였어요.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준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세상에서 제일. 준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며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새벽이 완전히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빛이 우리가 싸워서 얻은 빛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아서 찾아온 빛이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정원 브리핑실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곳이었습니다. 6년 전 제가 은퇴하던 날 이후로 처음이었죠. 브리핑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큰 스크린, 회의 테이블, 가죽 의자들. 벽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스크린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특임부대 비리 사건, 전원 구속, 횡령 3억 원, 폭행 다수, 조직적 은폐 정황.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최병길, 양성욱, 그리고 관련자 5명. 모두 구속됐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김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선배. 국방부도 발칵 뒤집혔고. 당연하지. 근데 선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익명의 제보로만 처리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아. 왜요? 선배가 영웅인데. 저는 김태석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엄마야. 김태석이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네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준호는 카메라를 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준호도 저도.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새 파일 알림이 떴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클릭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양성욱 마이너스 해외 송금 내역 미확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양성욱 부대장이 구속되기 사흘 전 해외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받은 사람은 불명. 계좌 추적 불가. 제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의심 인물 조직 배후 존재 가능성. 추가 조사 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억 원.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누가 받은 걸까요? 양성욱은 부대장이었습니다. 높은 직급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비리를 혼자 계획했을까요? 뒤에 누군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주인은 아직 안 잡힌 건 아닐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주인은 아직 남아있네. 김태석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선배,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준호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 아이는 안전해요. 하지만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누군가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자가.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요.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브리핑실을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빈 브리핑실을 봤어요. 꺼진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고. 이 방에, 이 일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조용히. 하지만 제 안의 요원 K115는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한,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손맛이요, 히읗히읗.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엄마로 살아야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 가방 속 노트북에는 여전히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양성욱 마이너스 해외 송금 내역 미확인. 그리고 제 시계 화면에는 조용히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K115 대기 상태.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국정원 건물을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작전 종료 코드 미결.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앞으로 펼쳐진 길을. 그 길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그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요원 K115, 정유선, 그리고 준호의 엄마로서